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팀의 90일 대장정이 이번 주 이제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굳이 오늘까지 포함하면 이제 사흘 남았는데요. 특검의 시계는 이제 촉박하게 다가오는데 이 특검의 시계를 결정해야 할 황교안 대행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특검의 시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기념시계에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특보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헌법재판소를 앞서 오늘까지 대통령이 내일 헌재 최종 변론에 나올지를 결정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심판 진행 과정이 문제가 있다. 여전히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손범규 변호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죠. 손범규 변호사가 구인 재판부 구성을 게을리하면 탄핵심판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조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손범규 변호사가 저렇게 말하는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9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헌법에 나온 대로 판결을 하려면 9명이 다 구성된 채로 선고를 해야 되는데 네. 한 명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당하게 헌법이 게시한 헌법 정신을 맞춰서 선고를 하려면 9명을 맞춰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이 관련된 후임자를 지금 임명을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구성을 한 다음에 9명으로 온전히 구성을 한 뒤에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거 자체가 네. 좀 억지 주장일 수 있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재판소 규정에서 7명만 넘으면 심리정족수라고 해서 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7명을 넘는 8명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위헌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9명을 채워서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법조인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조금 억지 주장 같고요. 위헌적인 상황도 크지 않는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을 관련돼서 문제를 삼는 게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네.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판결이 조금 본인들한테 이제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니까 이제 슬슬 문제 삼아서 법원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네. 이제 수를 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지호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지금 손범규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의 얘기를 보면 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걸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해석이 될 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말에 그 헌법재판관들이 뭐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동요를 받고 휘둘려갖고 그것 때문에 그 결론에 영향을 준다 하면 이건 뭐 큰 불행이겠죠. 이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다들 뭐 밖에서 뭐 재판관들 협박하고 뭐 해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들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어떤 근본이 흔들리는 건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 손범규 변호사의 주장이 일정한 뭐 법리적으로 뭐 나름대로 그 일리가 있겠다라는 그 판단이 들 수도 있지만요. 이걸 왜 지금 와서 주장하죠? 애초부터 말이에요. 네. 그 박한철 소장이 1월 말에 퇴임하면서부터 8인 체제가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부터 이거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라면은 네. 아 이분들이 정말 법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하구나 네. 하고 또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네. 또 충분히 검토해서 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네. 왜 지금 와갖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는데 네. 지금 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 그 이유가 뭐겠는가? 네. 그 점이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박 교수님, 네. 지금 손범규 변호사의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짚어보는데 구인 재판부 구성을 게을리하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손범규 변호사는 지금의 8인 체제로 탄핵 심판 선고를 하지 말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나머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정해서 구인 체제를 만들어서 선고를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지금 손범규 변호사를 비롯해서 네. 대통령 대리인단의 얘기는 뭐냐면은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 아, 설사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네. 자,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똘똘 뭉쳐라. 네. 우리가 이게 승복할 겁니까? 할 수 없습니다. 네. 절차부터 문제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요. 네. 뭐 주장이야. 저는 손범규 변호사의 뭐 얘기에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헌법재판소 법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아니, 있습니까? 변호사 아닙니까? 네. 23조에 심판 정유소 나와 있어요. 아하. 1항에 네.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네. 2항에 탄핵결정위원 결정은 6명 이상의 찬성이면 된다. 아. 나와 있잖아요. 아하.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잖아요. 네. 아니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심리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이것이 무슨 위헌이고 뭐 역사의 죄인을 해버리면은 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사람은 뭔가 꼼수가 있는 거죠. 아. 꼼수가 뭐냐? 네. 저는 변호사가 이거 모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하. 손범규 변호사도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호를 맡을 만큼의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왜 그러느냐? 네.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하고 있는 심리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네. 공정하지도 않다. 아하. 법적인 문제가 있다. 설사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네. 지지층을 결속해서 그 이후에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하나의 포석이지 아하. 법리 싸움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실장님,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두 가지 작전을 지금 한꺼번에 구사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구인 체제를 못 만든 8인 체제가 부당하다. 이것과 함께 그럼 8인 체제로 하는 게 정당하다면 7인 체제도 정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에 느긋하게 해라. 지금 두 가지 작전을 다 구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8인 체제 얘기하기 직전까지는 네. 7인 체제로 가기 위한 지연 작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7인 체제로 가서 사실 이 두 명만 뭐 이렇게 이 기각을 하더라도 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네. 이제 완전히 기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작전을 하다가 네. 갑작스럽게 이제 8인 체제를 문제시 삼는 건 아하. 그 똑같은 논리로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사실은 이 문제 제기는 이 헌법재판소의 기일이 시작될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돼요. 왜? 그때부터 박헌철 소장은 임기가 1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미 정해졌었잖아요. 그러면 네. 그 법에 따르면 1개월 전에 사실 지명을 해서 1개월 정도의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 퇴임을 하면 바로 임명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하나의 어떤 그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사실상 이 흐름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인용될 것 같다, 기각될 것 같다, 재판부의 분위기가 좀 불리할 것 같다. 이렇게 될 때에 따라서 지금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네. 그런 그 주장을 한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하, 대목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 8인 체제가 네. 대리인단 전체의 의견이라면 네. 왜 이런 가정을 하냐면 네. 사실 대리인단은 지금 변호인단 각기 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왜냐하면 따로따로예요. 지금 김평호 변호사가 한 그 20명 증인 세워라. 그것도 사실은 이중환 변호사는 나는 모른다. 아하. 김평호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기피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조원영 변호사가 기피 신청을 낸 조원영 변호사한테 그게 지금 대리인단의 합의에 의해서 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니다. 이거는 뭐 일부 변호사만 이렇게 하기로 됐다. 아하. 그러니까 전체 변호사의 의견이 지금 일치돼서 대리인단의 어떤 이 의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각각 전략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네. 8인 체제라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까지 7인 체제로 발했다가 이게 불리하니까 이제 8인 체제를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의 작전 자체를 뒤집는 그런 완전히 네. 그 원칙 자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요, 대통령 그 대리인단의 이 탄핵 심판의 어떤 그 대응 보면요,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면에서요? 초기에 뭐 했던 논리랑
지금의 논리랑 또 한때는 뭐 고용태가 최순실하고 불륜 관계에서 그 뭐 사리사욕을 추구하려다 그게 안 되니까 가짜 거짓 폭로를 해서 이게 탄핵 이게 이런 게 벌어진 거다. 한쪽으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뭐 뒤집기를 하려다가 그게 좀 이렇게 헛방인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뭐 김평우 변호사는 이걸 뭐 껌껌이 말이죠. 네. 탄핵 사유 13건을 네. 껌껌이 다 의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통합을 해갖고 섞어찌개를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문제다. 아하. 또 손범규 변호사 같은 사람은 또 이제 와서 9명이 해야 되는데 그 8명이나 7명이 이거 자체가 또 문제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네. 그런 점에서 일관성이 전혀 없고, 네. 그런 점에서요, 이거 김평우 변호사는 네. 이 탄핵 소추를 섞어찌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 그 변호인단에 이거 보면요, 완전히 따로 국밥입니다. 아하,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이다. 네, 변론이. 그런데요, 지금 신지호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조 변호사님께 요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검색어 상위에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김평우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인터넷상에서는 실시간 검색어로 김평우라는 세 글자가 상위권에 랭크가 됐었는데 김평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태극기 집회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닌 헌재가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 지금 이 말을 놓고 조 변호사님, 내일로 예정이 된 최종 변론에 대통령이 안 나오겠다는 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내일은 정상적인 변론이 안 이루어질 겁니다. 내일은 어떤 자리로 이용을 할 거면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탄핵 심판을 이미 분리했고 결정이 내려진다면 탄핵이 인용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안 나오실 거고요. 정상적인 변론이 안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김평호 변호사가 우리가 결정이 나더라도 이걸 불복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아마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본인들이 관련된 입장만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퇴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김평호 변호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할 만큼 어쨌든 관심을 끄는 데는 집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끄는데 지금 뭐 태극기 집회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로서 이렇게 뭐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더 한번 강조하면서 네. 관련된 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미리 설명하는 자리로 아마 네. 활용하고 퇴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되게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김평호 변호사는 그 대한변협 협회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법을 네. 잘 아시는 분이죠. 근데 지금 일반 국민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관련된 심판 영상들이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렇게 재판을 엉망으로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해명을 하거든요. 재판 저렇게 안 합니다. 저건 진짜 법조인이 보기에도 되게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창피할 정도니까 국민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만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막말이라고 언론들이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평우 변호사가 언론들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냐면 김평우 변호사가 취재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쏟아내는 그 화면 좀 보여드리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출석 결정 미루셨는데 왜 미루신 건가요? 재판부 신문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재판부 신문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소송이 있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뭘 나한테 물어봐.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지연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뭘 나한테 생각하세요? 물어봐. 저는 탄핵 찬성이 70-8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신들 같은 쓰레기 언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언론의 기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양측의 의견을 똑같이 보도하는 게 언론이야. 근데 사실 모순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당신들은 비판이 지금까지 나오면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근데 쓰레기 언론들은 꺼지라고. 나라를 망치는 쓰레기 언론들 조심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옳지. 있거든요. 야,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 야라고 하실 건 아니고요. 당신이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야라고 하면 뭐가 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에 대해서 물론 김평우 변호사 개인적으로 언론의 어떤 잘못된 행태라고 보는 분석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의 취재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섞인 목소리 그리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우리 박 교수님하고 이 실장님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김평호 변호사의 어떻게 보면 막말 가까운 발언들. 그래서 한때는 괜찮은 법조인이었습니다. 대한변협회장도 지냈다면서요? 그렇죠. 네. 또 지금은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네네.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할 사람 아닙니까? 헌재의 역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제작진이 또 준비를 했네요. 보시죠. 네,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네. 네네. 언론을 쓰레기 언론 얘기하면서 네네. 마음대로 쓰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또 헌재 심판제에서 하는 발언을 보셨죠. 호요문에 손독하는 발언을 보셨죠. 자, 우리 아이 딸들에게 헌재에서 하는 대한민국 엘리트 법조인들의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말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대목은 저 대목이고요. 자, 그러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하면서 자, 헌재에 나가서도 저렇게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서 고성에 쉽게 말하면은 상식 박해 언행을 하고 또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도 거의 막말 수준의 말을 하고 기자들을 향해서 쓰레기 언론이라고 말하는 이 말의 배경이 뭘까? 저는 이거는 법치의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다. 그것이 저는 비극이라는 얘기예요. 법치가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변호사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정치고 이 정치가 통한다는 겁니다. 그게 네. 우리 정치의 비극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똘똘 뭉칠 것이고 네. 이것을 보수라고는 이런 거는 보수가 뭉칠 것이고 대통령 선거 때 잘하면 우리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국회의원 선거 있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여당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앞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하는 이 언행을 볼 때 바로 이것이 우리 정치의 비극이다. 언제 이 정치를 빨리 네. 끝내야 될 텐데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네. 통탄서로울 따름입니다. 이 실장 얘기도 마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사실 최근 들어서 언론에 대해서 뭐 기레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현직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알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세월호 사태부터 시작이 됐죠. 하지만 그때 그 기레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현장에서 그래도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뭐 이념을 떠나서 많은 현장 기자들이 현장을 지켰고 또 네. 기자들이 지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보로부터 기레기 소리를 듣다가 이제는 보수로부터 또 뭐 좀 극우 일부 보수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보수로부터 또 쓰레기 소리를 지금 김평우 변호사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가 이 언론에 대해서 쓰레기 소리를 한 그 언론은 사실 개인 인터넷 TV예요. 정규제 TV.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줄 수 있는 언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선 지금 그런 개인 인터넷 방송밖에 없다면 나머지의 모든 언론들이 전부 다 자기가 믿을 수 없다면 그 한 방송만 그러면 언론이고 나머지가 다 쓰레기다. 이건 사실 논리상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나 또는 모든 이런 그런 이 극우, 극좌 모든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자신이 불리하면 언론 탓을 네. 하지만 그러나 언론은 현장에서 현장을 지키는 기자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신지호 의원님하고 조 변호사님의 얘기는 제가 OX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그때 한번 같이 녹여서 네. 말씀을 듣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애초 헌법재판소는 오늘까지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해서 내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 나올지 여부를 오늘까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면 O, 안 드러낸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들어보겠습니다. 자, 공개를 해볼까요? 갈렸습니다만, 자, X가 좀 많은 관계로
일단 신재호 의원님부터 1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얘기를 밝힌 적이 없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검찰 조사나 특검 대면 조사는 대국민 약속을 하고 사실상 무산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나오면 또 헌재에서 말이죠, 그 하고 싶은 얘기 본인 최후 진술만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추인단 국회 측 대리인들로부터 질문도 송곳 질문도 받아야 된다. 아하, 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나와서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의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안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하. 우리 박 교수님도 역시 X를 드셨는데 혹시 이유는 신재호 의원님하고 좀 다를까요? 어떻게 들어보겠습니다. 1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네네. 지금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재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극히 불공정하고 심지어는 뭐 사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 하는 언행을 볼 때 이 심판에 나오는 결과도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무슨 뭐 노예냐 뭐 이런 얘기를 자 이렇게까지 대리인단 자 대리인단의 얘기는요 박 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박 대통령의 의중이 이제 반영됐다고 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면은 자 박 대통령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통령이 가가지고 다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진짜 정말 넌센스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지 않다고 봐요. 왜? 네. 국회 소추위원단 다 물을 테고 대통령이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자기 말만 나온다고요? 그래 이래저래 볼 때 아마 네. 대통령은 안 나가려고 하는 수순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네. 현재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순으로 대리인단이 이렇게 막말이라든지 거친 행동을 한 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내일도 안 나갈 것이다. 안 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 실장님은 O를 드셨습니다. 어떻게든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안 나온다는 생각이 많아요. 아, 그런가요? 사실 아까 조대진 변호사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사실 당위성이 있습니까? 당위성 나와야 된다. 네. 예, 당위성도 있고 사실 네네. 또 역으로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반반인 것 같아요. 진짜 기각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인용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이것을 우리가 불복종으로 하자라는 측도 있는 반면에 기각된다는 측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진하야 아니다라고 말하는 쪽에서는 기각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그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하나의 어떤 또 이 완전히 뒤집는 수. 그러니까 사실 질문 때문에 못 나간다면 질문은 내가 안 받겠다 그러고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헌재가 재판장이 권한대행이 그냥 서세요 그런다고 대통령이 나간 걸 못 막거든요. 그러면 나 질문 안 받겠어 하고 할 말만 하면 나가도 되는데 그 할 말이라는 건 사실상 지금 프레임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단의 어떤 이 변호가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중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약간의 어떤 법리 다툼 쪽이라면 지금 정기승 대법관이나 혹은 김병우 변호사나 혹은 또 조은영 변호사가 뒤늦게 합류해서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처음 시작부터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의회의 탄핵 소추 과정부터 그 다음에 그 진행 과정까지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쪽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한번 딱 정리해서 나중에 지지자들에게 완벽한 명분을 줄 수 있는 기회다. 만약에 지금 안 나서면 완전히 대통령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어졌어요.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그러니까 평의해서 네. 결정문 선거에 들어가니까. 선거에 들어가니까. 아하. 그래서 네. 어차피 지금 마지막 고민은 하실 겁니다. 이 기회는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 네. 언론에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만약에 이제 지금 12시 23분을 향해 갑니다만 뭐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쯤 아마 대통령 출석 여부가 나온다면 아마 내일 언론, 특히 신문들의 조간신문 일면은 그걸로 제목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조 변호사님은 X를 드셨습니다. 안 나온다는 건가요? 일단 원칙적으로 변호사들이 못 나가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성향을 판단을 해서 나가서 소위 말하면 이제 사고 친다고 하죠. 나가서 이제 변호인들이 실컷 준비를 해놨는데 다른 네. 얘기를 해버린 경우는 사고 친다고 그러거든요. 아하.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위 이제 자폭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벌어질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굳이 그런 위험 리스크를 이렇게
감수하면서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네. 예외적으로 전격적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왕에 탄핵 심판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고 관련된 보수 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정치적으로라도 이용하자 이런 때문에 말이라도 제대로 하자. 기왕에 네. 망친 거 이런 식으로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네.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인용, 기각 여부를 떠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신변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살해 협박범이 자수를 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이 협박범을 잡고 보니까 20대 중반의 남성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올렸느냐?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글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돌입을 했고 어제 새벽 2시에 이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는데 이 남성의 말이 가관입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답니다. 물론 경찰이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자세한 부분, 혹시라도 어떤 경위로 이런 글을 올렸고 배후에 누가 혹시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 철저하게 파악하느라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서 이 글이요, 지난 23일 오후 7시쯤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박사모 카페 99의 결단 22라는 아이디로 협박성 글이 처음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요, 재판관들의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신변 위협과 이 탄핵 심판의 중압감에 시달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은 물론이고요, 가족과도 지금 대화가 단절되고 헌법재판소 내에 한번 출근을 하면 외출은 꿈도 못 꾸고요. 그저 구내 식당에 들러서 점심을 해결한 정도만 유일한 외출에 해당될 정도랍니다. 지금 이미 아시는 것처럼 경찰은요,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서 24시간 철통 경호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자, 신지호 의원님, 네. 이런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 기각, 그 결정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거죠. 근데 역사상 보면요. 네. 이 극좌 세력들이 이렇게 테러를 하는 걸 이제 적색 테러라고 하고요. 그 네네. 반대편으로 이제 극우 세력들이 하는 걸 또 백색 테러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무슨 색 테러가 됐든지 간에 이건 네네. 기본적으로 법치 파괴 행위입니다. 네. 법치 파괴 행위고, 그리고 이걸 하나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이분들의 눈으로 보면 다 종북 좌빨로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하, 네. 저분들 저 재판부가 바로 통진당 이 위헌정당이라고 해서 해산 결정을 내린, 그럼 그때는 뭐였습니까? 지금이 종북 좌빨이면은 통진당 해산 결정을 종북 좌빨 헌재가 통진당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모순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앙상한 그 이념의 프레임으로 자꾸만 몰수록 말이에요. 네.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지지, 네.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가는 아하.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의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는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네. 1949년에 반민특위에 대해서 아하. 그때 김상도 위원장이 뒤에 정언한 게 있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 뭐 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폭력에 암살에 별의별 얘기들 결국은 짓밟혀 가지고 해산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른바 백색 테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아하. 뭐 깡패들 동원해 가지고 그때 했습니다. 그때 그 사회적인 공포 분위기. 네. 그러니까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재현. 네. 자, 이번에 25살 청년이 그냥 우발제라고 해서 칩시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많은 얘기들을 보면은 어떻게 했으면은 헌재 재판관들이 신변 보호를 요청합니까? 이게 민주국가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1949년 그때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 역사는 그 사이에 그렇게 진전된 것 같지 않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경찰에 경호를 요청할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949년에 반민특위를 놓고 당시의 권력과 당시의 내무부죠. 네. 내무부가 얼마나 많은 깡패들 동원해서 네. 얼마나 많은 압박과 협박을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우리 사회가 너무도 부끄럽다. 네. 이 실장님께는 요 질문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지금 상당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24일 날 그저께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 집회 참가자들이 현수막도 불태우고 또 이 박영수 특검의 퇴진 요구 구호도 외쳤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일단 경찰이 뒤늦게 이틀이나 지나서 박영수 특검과 관련해서 신변 이 경호에 들어간 것부터가 사실 잘못이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꼭 그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러면 보호를 하겠습니까? 집 앞에서 저런 시위가 있는데 몽둥이를 들고 사진을 찍고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하는 발언이 현장에서 있다면 이 정보 보고가 경찰에 안 들어갔겠으며 경찰은 근데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후에나 이제 그 출퇴근에 이 경호를 붙였다라는 보도를 접하고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방 공간 이 생각이 들어요. 1946년 지금 그때 했던 것도 찬탁 반탁입니다. 지금도 찬탁 반탁이죠. 그때는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 반대였지만 지금 탄핵에서 찬성 반대를 하는 그러네요. 똑같은 찬탁 반탁 이 백색 테러와 적색 테러 네. 그 위험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네네.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일단 제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일단 박사모가 제대로 된 하나의 어떤 단체라면 박사모 사이트에 저런 살해 위협에 대한 글이 올라오면 운영자가 바로 삭제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박사모라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의 집단이에요. 친박 그 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것이 버젓하게 며칠 동안 게재가 되고 거기에 댓글이 달릴 때까지 박사모는 놔뒀다가 나중에 비판이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경찰입니다. 경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런 집 앞에서 저런 시위가 벌어졌는데도 단순히 시위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네. 살해 위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뒤늦게 신변 보호를 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네. 근데 우리 이제 해방 공간하고요. 지금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봐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때는 이제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탁, 반탁 이게 좌우 이념 대결이 통해서 거의 세를 봐도 반반 정도로 갈라진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적색 테러도 있고 거꾸로 백색 테러도 있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보면요. 단순한 이념 대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촛불 대통령 탄핵을 원했던 그 230만 그 촛불 대열에는요. 상당수의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탄핵 찬반이 찬성 80% 안팎. 반대가 15% 안팎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방 공간 때의 그런 단순한 좌우 이념 대립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네. 이 태극기 하는 분들이 유념해야 될 게 촛불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촛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무력 충돌이라든가 불상사를 한 건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외신들도 극찬하는 이른바 촛불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었는데 여기서 아까 박영수 특검 그거 이렇게 불태우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모욕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연이 욕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의 정당성을 ဃ갉아먹는 거다. 그런 좀 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 팀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찰의 밀착 경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달 아마 초반 중에는 탄핵 심판 선고를 언제 하겠다 일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또는 상당 기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건 혹시 지나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해자로 이제 치장을 해서 그 가해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해자로 분류되는 쪽이 바로 지금 특검하고 헌법재판관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동조하는 뭐 촛불 집회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뭐 야당 측도 이제 공격의 대상인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탄핵이 인용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런 공격, 아 맞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피해자가 되었구나 이제 이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될 때라고 아마 이제 구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상황보다 더 이렇게 좀 강하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나 이런 측도 관련돼서 수사가 끝났지만 더 헌법재판관이나 특검, 박영수 특검에 관련된 부분을 신변보호를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느슨한 틈을 타서 실제적으로 실행돼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면밀하게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검 이제 활동 시한이요. 사흘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치면 사흘입니다. 28일 자정까지니까, 즉 밤 12시까지니까요. 근데 굳이 더 자세히 말하면 이틀 반 정도 남았죠. 지금 오후 12시가 조금 넘었으니까요. 이틀 반 남았네요. 자, 열심히 공부한다를 줄여 열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박영수 특검팀 남은 이틀 반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른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답니다. 최순실 씨의 숨겨진 재산 100억 정도를 지금 발견했다는데 특검팀 관계자 얘기가 뭐냐면 차명으로 관리해온 최순실 재산을 추적한 결과 100억 가까운 재산이 드러났다. 내용이 방대해서 추가 재산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앞서 언론 보도에서는 최순실 재산이 이건 누구도 정확한 규모를 모르니까 한 10조 원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보도도 나온 바는 있습니다. 누구 주장을 빌려서요. 그런데 과연 이 최순실의 차명 재산이 일단 맞는지를 특검팀이 확인해야겠지만 만약에 맞다면 추징이 가능할까요? 일단 특검팀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등 일가의 재산 축적 부분 그리고 재산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활동 시한은 28로 특검이 끝나지만 저 추징에 대해서도 특검이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뭐 며칠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금액 자체는 100억이지만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네. 어쨌든 은닉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숨겨놓은 그 습성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100억을 숨겨놨으면 더 많은 금액이 숨겨놨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습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특검은 종료를 하면 검찰에 관련된 부분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100억이 지금은 밝혀진 게 100억이지만 이런 숨겨놓는 습성이 확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고리들을 수사를 계속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를 정리를 해서 의견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관련돼서 범죄 수익으로 판명이 되면 이 국정농단과 연관된 범죄 수익으로 판명이 되면 같은 연결고리 네. 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결고리에 관련된 의견도 함께 넘기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 나중에 범죄 수익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환수에 관련된 의견도 함께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이 90일 가까운 수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일 겁니다. 최순실의 비밀금고가 어디에 있는지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채 90일 수사기간을 접을 것 같은데 이 특검 활동 연장에 열쇠를 쥔 황교안 대행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그럴 때 특검은 역시 지인 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남은 28일까지 열심히 묵묵히 수사를 계속해 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가요, 혹시 여러분 어떤 날인지는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은 날인데 청와대 분위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드릴까요? 청와대는 우울하답니다. 청와대가 취임 4주년을 맞아서 청와대는 우울하다. 박 대통령 관계자 얘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얘기가 박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취임 4주년을 조용히 보낼 것이다. 이게 어제 나온 내용이니까 이제 이미 보낸 것 같아요. 조용히. 자축할 분위기도 아니고 그럴
여력도 없지 않나. 또 청와대 직원 얘기는 뉴스를 보면 우울해져서 TV를 끈 지 오래됐답니다. 사무실에서 웃는 것도 조심스럽다. 뭐 그러겠죠. 박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의 의원, 여당 의원은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익명이죠. 정상적인 국정 운영까지 매도당한 것에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4년, 취임 4주년 맞아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예, 만감이 교차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억울하다는 생각이 더 강해질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헌법재판소 출석도 아마 힘들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얘기가 이제 뭐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에 전격적인 하야 선언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요. 저는 그게 쉬워 보이지 않는 게 왜냐하면 뭐든지 뭐 내일 헌재 출석해서 최후 진술을 하든지 전격적인 하야 선언을 하든지 메시지의 어떤 그 메시지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께서 내가 참 나의 그 허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가와 국민들에게 큰 아픔과 이거 안겨준 거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과실을 쿨하게 인정하는 속에서 국민 통합을 호소한다든가 하는 식의 이런 거라면 나름의 그 뭐랄까 지금 저렇게 태극기와 촛불로 쪼개져 있는 국론 분열 현상이 일정 정도 치유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그 청와대 직원들 소개처럼 대통령이 이제 억울하다는 그 심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 교수님, 4년 전 그러니까 2013년 2월 25일 날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자랑스럽게 취임했을 때 본인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을 것 같은데 당시 취임식에서 했던 발언 좀 보시고 우리 박 교수님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 정부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박 교수님도 혹시 만감이 교차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런 TV를 보고 싶지 않아요. 4년 동안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논평도 하고 할 때마다 박근혜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수백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을 최종 앞두고 4년을 맞는 지금 보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메시지가 강하거든요. 지역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이념으로 쪼개져 있는 이 나라에 최초로 통합 대통령이 함께 발라 여성 리더십은 통합이 더 강합니다. 대체로 이 리더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에서는 그런 정도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또 더더욱이 대통령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는 정말 없으리라고 봤어요. 정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뭐 아들들이, 딸들이, 남편이 뭐 이런 거는 부정부패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최순실이 있으리라고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자, 지금 보니까 대통령의 저 얘기가 만감이 교차하는 우리 국민들은 어떨까? 지난 4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너무도 많은 것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봐요. 생업을 팽개치고 토요일 날 밤에 나가는 일반 국민들 봐보세요. 지금 우리 지역의 골목길에 가보면요. 자영업자들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요. 이 정부에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문을 닫고 광장에 나가서 대통령 하야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이 국민들 앞에 지난 4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을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면요. 지금 청와대 인사들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네. 정말로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장에서 하는 이 발언들을 보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실장님께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답변 좀 들어볼게요. 네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2년 대선 때는 박 대통령이 득표율이 51.6%로
이 당선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었죠. 헌정사 최초로 과반의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평가는 역사가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세월호 참사도 대통령이 겪었고 정윤의 문건 파동도 겪었고 메르스 사태도 겪었고 총선 참패도 겪었습니다. 뭐 단맛과 쓴맛 다 겪었죠. 그런데 51.6% 대한민국 헌정사상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 여성 대통령 앞에 수식어가 엄청 길죠. 대한민국 헌정사상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다녔던 박 대통령이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4%까지 바닥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취임 4주년을 맞아서 청와대 참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다소 야유였지만 결코 힘들다는 내색은 하지 않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2달도 되지 않아 탄핵 소추안까지 가결된 상황에 대해 박 대통령은 꼭 뭐에 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실장님 앞서 가까운 그 여권 의원의 얘기 중에 네네.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매도당한 것에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생각 갖고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도 잘한 거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장 강변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 그래, 최순실 문제는 잘못했다고 치자. 아니, 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해낸 것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좀, 평가해달라. 네. 4주년 때, 보통 이제 취임 4년 때부터 이제 레임덕을 걱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정도부터 이제 대통령 각 당마다 경선 시작된다, 어쩐다 하면서 나머지 한 1년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 4주년째 되는 때는 사실상 치적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4년 동안 우리가 뭘 했다 하고, 네네. 당연히 지금쯤 이제 각 신문마다 특집을 준비를 할 겁니다. 이제 돌아보는 4년 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어떻고 외교적으로는 어떻고 해갖고 네네.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청와대의 마지막 푸시일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왜냐면 5주년이라는 건 없으니까. 네네. 언론에.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될 이 시기에 사실상 지금 온갖 정말 이 욕을 다 먹어야 되는 들어야 되는 네. 상황이니 만감이 교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좀 전에 이렇게 쭉 이 연보처럼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네. 사실상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사실 이 논쟁이라든지 혹은 시비에 휘말린 어떤 4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때문에 사실 1년 거의 그냥 지나갔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아마 한 6개월, 봄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그냥 사실은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정윤의 문건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위기를 극복을 했지만 극복한 게 아니라 크게 보면 그때부터 조짐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 비선 실세는 없다라고 단언한 것이 도리어 지금은 네. 발목을 잡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돌아봐서 사실 진짜 대통령 말씀처럼 애국심에 충만해서 집에도 안 가고 정말 이 수석 비서관들이 이 청와대에서 실제로 일을 했던 그 시기가 얼만큼 될까? 네.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렇게 홀린 것 같으시겠지만 그래도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돌아봐서 4년 동안 진짜 무엇을 했고 진짜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실기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저 자막도 나옵니다만 박 대통령 입장은 정말 꼭 뭐에 홀린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자신의 모습 보면요. 4년 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하지만 야당의 이 입장, 논평은 매몰찬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이 이겁니다. 조 변호사님.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출범한 박근혜 정권 4년은 국민 고통 시대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국민이었는데 박 대통령에게 국민은 없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앙하고 정부를 옹호한 사람들만 국민이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채 숨죽이고 있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헌법재판소 기각을 위한 지지 집단과 변호인단의 행태와 발언들은 공포감과 함께 서글프기까지 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태도를 보면서요. 아직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존감 그리고 그 신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 정도 검찰 수사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일부 지지해주는 그 세력이 힘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의 최정점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거에 관련된 변론에서조차 증거도 못 내놓으면서 소리만 지르는 이런 대리인단의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이 더 이상 법치국가에 관련된 부분을 따라야 되느냐 이런 자괴감까지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대리인단들이 세월호 7시간에 관련된 부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전혀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국민들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차라리 명쾌하게 본인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거 갖고 그래 박근혜 대통령을 했는데 우리가 오해했나 보다라고 얘기를 자위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쉽게 생각하니까 여성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을 이해해주자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팽목항 안 가보셔서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사고가 났을 때 그 다음날 바로 내려갔거든요. 부모님들이 일주일 열흘 계속 쓰러져 아이들이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수몰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못 해놓으면서 탄핵 심판이 잘못됐다? 옳지 않다.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호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박 대통령이 4년 동안 얻은 별명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비마다 국면전환 카드를 이용해서 수세에 몰렸던 선거를 뒤집었던 결과가 한두 번이 아닌데 네. 혹시요 최순실 사태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미 이제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싶고요. 아하, 네. 사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기 직전에 네. 깨끗하게 던지고 하야 선언을 하고 나왔으면 오히려 지금 이 받을 고통과 고난과 국민 분열 이런 것들을 좀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박 대통령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대선 때 내걸었던 주요 선거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100%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네요. 기억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렇죠. 95% 대한민국도 아니고 모두가 남녀노소 보수 진보 지역을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자였는데 네. 여야를 갈라치기 한 건 물론이거니와 여권 내에서도 배신의 정치 심판 운운하면서 계속해서 뺄셈 정치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덧셈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계속 뺄셈 정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몰락을 좌초한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정상적인 국사까지 매도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 그랬는데요. 닉슨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네. 닉슨은요, 중국하고 그때 외교관계 트고요. 주계장만 걷어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성과 거뒀어요. 근데 그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그것도 거짓말 했다고 그 한 건으로 물러난 겁니다. 한 건으로.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박 대통령은요, 닉슨 워터게이트 그 거짓말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건의 지금 그 오류가 지금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김평우 변호사처럼 섞어찌개니까 문제다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상식적으로 보면 닉슨은 그 단 한 건으로 대통령직 물러났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따지면은 10수 건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블랙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그 기업들에게 모금 강요한 거라든가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다지 억울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신지호 의원님 말씀과 달리 윤상현 의원은 태극기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박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사람 주장이고요. 네. 지금 윤상현 의원의 그런 발언까지 우리가 논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말이 맑지 않으면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가요? 자, 우선 박 대통령의 업적 중에서 잘한 거 있겠죠. 그건 따지고 보면은. 그러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 국정농단 사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쉽게 말하면 좀 비유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이완용도 독립협회 출신이에요. 독립협회보.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이완용을 총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못한 것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완용의 결정적 하나.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도 저는 예외는 아니라고 네네. 봐요. 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지막에 아들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비판받았습니까? 네. 비판받는 건 비판받는 거죠. 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건 잘한 건 찾아보면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비선실세, 네. 국정농단, 끝까지 국민들에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네. 1차담, 2차담 한번 봐보세요. 또 지금도 대통령의 명식의 대리인단이 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 언행들을 보면은 네.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거죠. 아. 이 대목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뭐 윤상현 의원이 뭐 밖에 나와서 했던 그 발언들은 네. 뭐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러나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논평하실 생각은 아니, 없으시다. 가치가 없다. 네. 가치가 없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가치가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장님께 이거 여쭤볼까요? 네.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는데 지금 한때 박 대통령을 주변에서 이 보좌했던 사람들 지금은 줄줄이 구속이 됐습니다만 물론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의 칼날은 면했습니다만 왕 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뭐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라는 별명도 있었죠. 그리고 왕 실장만 있냐? 왕 수석도 있다. 안종범 전 수석. 이런 사람들은 지금 차디찬 바닥일진 제가 또 장담 못 하겠습니다. 열선이 깔려 있습니다. 네? 따뜻합니까? 열선이 깔려 열선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국방은 열선이 깔려 집보다는 있습니다. 예. 춥겠죠. 집보다 춥겠죠. 예, 예. 외풍 좀 심하겠죠. 네. 혹시 구치소에서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다고 하고 있을까요? 뭐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각양각색 각양각색이다. 아니겠습니까? 아하. 지금까지 했던 일과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캐릭터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일단 후회할 사람은 안종범 수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이 검찰에서도 그런 소회를 밝혔답니다. 내가 왜 시키는 대로 했을까? 안종범 수석과 관련해서 또 아는 사람, 그 교수 시절부터 아는 사람들은 안 교수가 왜 공적 개혁, 공공 개혁, 예를 들어 KT라든지 이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공공 개혁만 제대로 되더라도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 해서 네. 공공 개혁 프로그램도 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포럼도 개최하고 하는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안종범 교수에 대해서 왜 시키는 대로 했을까라고 이렇게 질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때 이 뇌물성 핸드백과 관련한 그런 그 전화상의 녹취를 들어보면 이것은 시키는 대로만 해서 되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이권을 개입했던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사적으로 후회한다고 해서 그 여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를 수는 없는 상황이겠고요. 또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은 조금 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능동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전체적으로. 네. 뭐냐면, 많은 어떤 정황으로 볼 때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을 리도 없고, 또 어떤 실장보다도, 이번 정부의 어떤 실장보다도 사실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어떤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주도를 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네. 이를테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이 주도를 했죠. 다른 실장들에 비해서는 권한도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많은 부분 의지했던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렇다면 최순실이라는 비선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는 실장이었다면 충분히 최순실과 그 권력을 양분하려는 그런 어떤 것으로서 사실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했을 게 아니겠느냐. 네. 그렇다면 사실 후회라기보단 네. 이게 밝혀진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원망 이런 네. 것이 더 많았겠죠. 네. 조윤선 장관은 사실 크게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네. 본인 스스로는 개입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는 이 점에 대해서 자기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자 또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도 많은 인원들이 양측에서 많은 인원들이 언론 이 제목을 보면 이 광장이 불로 갈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던데 어제 집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상징될 때부터 그리고 통과될 때 그리고 헌재로 넘어갈 때 모든 과정에서 제대로 된 부분이 합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원천 무효의 탄핵입니다. 촛불광장의 시민 여러분, 강력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낡은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했던 그 명령, 그 자체가 적폐 청산의 가장 첫걸음이라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아무 증거도 없이 탄핵시키는 이 국회의원들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발언의 자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탄핵 심판의 선고 이 시기가 임박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탄핵 심판의 선고 어떻게 결정이 나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일단 김평우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죠. 김평우 변호사. 법조계 원로들이 언론에 나와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조건 승복하는 것은 헌재에게 복종하는 노예가 되라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요. 헌재는 기각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 탄핵소추가 처음부터 국회에서 엉터리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각하하면 된다. 헌재는 탄핵을 각하하고 국회는 책임을 지고 해산해야 된다. 윤상현 의원, 탄핵 사태 본질은 야당과 좌파 세력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찬탈하기 위한 망국 책동이다.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 살려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여기는 이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원하는 인물들의 말을 들어봤고요. 이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측의 입장을 좀 볼까요? 이재명 성남시장. 탄핵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우리 국민이 이미 해임하고 퇴진시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승복하지 않고 국민과 손을 잡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박 대통령 퇴진시킬 것이다. 안희정 지사.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과 요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헌재가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의미 있게 심판하고 국회 탄핵 가결을 인용해 주기를 촉구한다. 지금 제가 왜 일일이 읽어드렸냐면요. 조 변호사님. 네. 탄핵 반대 측이든 찬성 측이든 이제는 특히 정치인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어째서요? 봅니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한 검찰 조사라든지 특검의 조사 그리고 국정농단의 증거에 기해서 정의를 부르짖는 목소리거든요. 하지만 지금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박하는 어떠한 자료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화만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 집회는 이런 증거들에 관련돼서 법적인 판단을 요구를 하는 정의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판단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항해서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관련된 부분 비판만 하고 있는 그쪽이 선동이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윤상현 의원 그 얘기를 했는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판결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지금에 비해서 사소한 것 같고 탄핵을 소추를 했는지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시고 그에 관련된 부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사유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탄핵 심판과 더 적합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집회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세 분의 얘기를 많이는 못 드리고요. 40초 정도씩만 들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네네. 조 변호사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네네. 촛불은 정의의 목소리고 태극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 선악의 구도로. 선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게 정치인들이 어느 쪽 집회건 가는 게 맞느냐? 저 안 맞다고 봅니다. 어느 쪽 집회건. 왜냐하면 정치의 기능이 뭡니까? 갈등 조정하라고 정치인들 뽑아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각자의 집회에 가서 오히려 선동하잖아요. 그러면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조정자로서의 정치인이 아니고 네. 갈등 조장자로서의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쪽 집회가 되건 네네. 저기 가서 선동하는 거 안 맞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 네. 도리다 이렇게 봐요. 박 교수님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 박 대통령이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하야를 할 때 집회는 초기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을 했습니다. 또 특검도 조직이 돼서 구성에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바지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몫이라고 봐요. 지금은 이미 또 어쨌든 내용은 어쨌든 양쪽이 지금 충돌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양쪽에 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정도 되면 이제 광장은 시민들에게 맡겨놓고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탄핵 이유를 모색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나 다만 이제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의 차원은 다르죠, 분명히. 차원은 다르지만은 이 또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양쪽이 다 정의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 테니 네. 가능하면은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실장님께도 40초 드려보겠습니다. 선악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쪽은 선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선이다. 한쪽은 악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다 악이다. 이런 식의 논리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논리고요. 지금 그 좀 전에 읽어주신 부분만 얘기를 해보면 그렇죠. 네네. 김평우 변호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승복하는 건 복종하는 노예다.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장소에서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조 변호사님께 기회 안 드리면 서운하시겠죠?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근거가 충분히 이쪽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주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는데 관련된 부분을 안 따르면 그거는 근거가 충분히 조사라든지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안 따르면 그거는 관련된 부분이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죠. 근데 그 반대쪽에 관련돼서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에 관련된 부분을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거는 그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선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에 관련된 법적 판단을 요구를 하라는 것은 선동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네. 겁니다. 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의견은 잘 전달됐을 거고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요, MBN 뉴스와이드 프로그램에 문재인 전 대표와 그리고 그의 부인, 문 전 대표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함께 이제 출연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대선 주자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어제 저도 이제 방송을 쭉 봤습니다만 어제 얘기를 나누다가 김정숙 여사가 눈물을 좀 글썽인 대목이 있어요. 대체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지 잠시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떨어지고 나서 저희는 울 수도 없었어요. 네. 말도 못하고 그것은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게 아니고 그 사이 보내주신 정권교체의 희망과 시민들의 그 열망을 알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날도 울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했는데 우리를 지지해줬던 분들 그 아픈 마음 우리가 함께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거두어 줄 수 있다면 눈치 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은 도와주고 싶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눈을 치우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네. 지금도 신지호 의원님. 네. 저 눈물 글썽인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 게 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단순히 떨어져서 즉 문 전 대표가 당시 문 후보가 떨어져서 운 게 아니라 당시 대선이 끝나고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진보 진영에서는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다 느껴졌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는? 그렇죠. 여러 가지 회한이 네. 안 느껴졌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저 MBN 나와서 네. 오래전 얘기잖아요. 4년 전 얘기인데 네. 물론 이제 4년 전 얘기를 회고하면서 눈물이 글썽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제가 좀 삐딱하게 봐서 그런 줄 몰라서요. 네. 저 눈물의 의미는 네. 요번에는 좀 제발 이렇게 눈물 안 흘리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거를 저런 식으로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런가요? 그런 점에서는 고도의 그 어떤 감성 전략일 수도 있다. 왜냐면요. 네. 아하. 이 선거에서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동정을 받는 거예요. 그 선거에서 동정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 동정의 그 표심을 꺾을 수 있는 그거보다 더 위력적인 거는 찾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저게
그런 뭐 이제 저분이 뭐 그렇게까지 뭐 선거 전략까지 생각해서 저렇게 네. 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좀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그렇게 네. 보이네요. 박 교수님, 뭐 조기 대선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라는 말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이 올해 열리잖아요. 그런데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인 김정숙 여사의 어떤 이 행보가 장기적으로는 득이 된다고 일단 보여지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득이 되고요. 네. 두 분이 같이 나와서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잖아요.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아하, 네. 또 들어와서 아내의 심경을 들어보는 것도 국민들은 원하고 아하, 그걸 네. 보기 더 좋습니다. 네. 다음에 다른 주자들도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네네. 것 같고 김정숙 여사의 저 눈물 나죠.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네. 촛불을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이러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중심의 그쪽의 사람들은 그때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 당내 경선 때, 그러니까 한나라당 때, 네. 당내 경선 때도 친이계 인사들이 박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된다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당 안에 있는 친이계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도 네.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된다를 알았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졌는데 지금 보니까 온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광장에서 지금 촛불 들면서 끝 추위를 풀고 촛불 들고 있습니다. 네. 눈물 안 날까요? 우리가 조금만 잘했으면 네. 문재인 대표가 또는 네. 김정숙 여사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우리가 네. 이어서 이 국민들한테 네. 고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걸 했을 텐데 네. 그때 불과 몇 프로 차이로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 네. 아마 눈물 날 겁니다. 아하. 저는 그 언제나 눈물로 보고 네. 거기다 이제 보너스로 보면은 네. 이 방송에서 특히 대선 후보들의 아내의 눈물은요 많은 네. 사람에게 감성을 자극시킵니다. 아하. 다시는 저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할게요라고 네. 지지층을 결속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네. 봐야겠죠. 이 실장님, 그러면 네. 각도를 달리해서 네. 2012년에는 그렇게 많은 후에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면 두 부부가요. 자, 이제 와서는 와신 상담을 잘 했을까요? 정말 완전 무장을 했을까요? 어떠한 후보가 나와도 이길 수 있게 준비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눈물이 사실 좀 더 건강한 눈물이었으면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눈물이 아니라 그때 4년 그때 전에. 당시, 아하. 자,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사실 문재인 당시 후보가 이제 정계에서 좀 사라진 다음에 곧바로 나왔거든요. 거의 옛날에는 삼김시 때는 왜 그렇게 해서 경선 후보가 이렇게 경선에서 졌다, 대선에서 졌다 네. 그러면 미국이나 독일 가서 한 1, 2년 후에 네. 공부를 하거나 한 후에 돌아왔는데 네. 바로 국회로 돌아와서 보궐선거였나요? 아마 보궐선거였던 걸 기억하는데요. 네.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비판이 뭐냐면 사실 저렇게 정말 이 49%를 다지고 온 진보가 전부 단합을 해주고 그다음에 후보단이라도 하고 야권연대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진짜 다 해봤거든요. 단 하나도 못한 거 없어요. 근데도 졌다면 상대방이 잘했다, 상대방이 어떤 꼼수를 썼다, 상대방이 부정투표했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리고 우리 진영엔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리고 내가 뭔가 절박한 이유가 뭐가 있었나. 이거를 다지고 사실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그런 행보가 돼야 되는데 곧바로 사실 국회에 돌아오고 곧바로 사실은 하나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 됐어. 지금 4년이 됐습니다. 네. 다시 물어보는 건 그때의 눈물은 정말 반성이고 정말 절치부심의 눈물이고 네. 그렇다면 그것이 이번에는 4년 전은 진짜 내가 뭐가 부족했다. 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네. 나의 비전이 뭐가 부족했다. 네. 그리고 그것으로서 나는 이번에는 어떠한 세상을 네. 만들고 싶다. 이런 네. 모습으로 사실 바꿀 수 있는 그런 네. 눈물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조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2012년 당시 문재인 후보, 그리고 2017년, 지금은 물론 당내 예비 경선 후보입니다. 타이틀이. 그 2012년 문 후보와 지금의 문 후보의 달라진 점이 보입니까, 눈에? 당연히 많이 달라졌죠. 그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역할, 그런 부분, 정치인이기보다는 법조인의 성격이 더 강해서, 당시에는 이제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바르기만 한 걸로 이미지만 보이는 문재인 전 실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반문이 되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부터 4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식을 시키면서 정치인 문재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보여지고요. 관련돼서 이제 그 당시에는 얘기들 합니다. 질 수 없는 이렇게 선거를 졌다라고 비판들을 하는데, 당시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막 정치도 시작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뭐 자기 반성만으로 되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치에 관련된 힘, 정치에 관련된 구조, 이런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다. 이런 역학구조 같은 걸 생각을 못했기 네. 때문에 완전히 그 동력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정치에 관련된 생리라든지 뭐 안 좋은 부분이 아니라 네. 정치에 관련된 생리,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 그리고 정치와 민심을 네. 연결하는 부분을 이제는 정치인 문재인으로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4년 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네. 관련된 경선이라든지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부인 김정수 여사의 발언을 놓고도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데, 어제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문 전 대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발언도 내놨는데, 먼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또 어떻게 하든지 탄핵을 늦추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좀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하루도 빨리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진 사퇴가 하나의 뭐 정치적 타협을 위한 그런 흥정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탄핵 결정 전에 자진 사퇴할 경우에 그럼 탄핵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또 헌재가 해야 될 몫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더라도 탄핵 절차는 계속되어야 한다. 자진 사퇴는 바람직하지만 탄핵은 그대로 돼야 된다. 문 전 대표의 발언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저 발언을 들려드리고 네 분과 얘기를 이어가 볼 거니까 자, 마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기각되는 그런 어떤 상황은 거의 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탄핵을 끝으로 국민들 다시 이 국민들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또 분열을 다시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정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각이 되더라도 정치인들은 다 함께 승복을 해야겠죠. 함께 승복을 해야 된다. 승복하고 다음은 이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지금 헌재 결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 전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 자진 하야 카드를 꺼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헌법재판소의 몫이겠지만 자진 하야와는 별도로 탄핵 심판 절차는 계속돼야 된다. 이 점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일단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은 상상이 어렵다는 전제는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어제 이 발언이요, 인터넷상에서 기사화가 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날 월간 중앙 인터뷰, 도올 김용옥 선생과 했던 월간 중앙 인터뷰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당시 월간 중앙 인터뷰 때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했던 인터뷰 내용이 같이 겹쳐지면서 문 전 대표가 혹시 이 논란을 의식해서 입장을 바꾼 것이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네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신지현 의원님. 예, 저는요, 그 과거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기각되면 뭐 혁명 상황, 뭐 이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인데 어제 MBN 인터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류를 정정하고 바로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얘기 있잖아요. 자진해야 할 경우 탄핵 심판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은요, 저는 헷갈려요. 저 문재인 대표의 언어 습관 중에요. 정치인은요, 복잡한 얘기, 어려운 얘기도 간명하게 이걸 정리해내야 되는데 이분은 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아주 묘한 재주를 갖고 계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자진하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랬잖아요. 자진하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놓고 하야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돼야 된다. 그럼 며칠 상관으로요,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헌재에서 탄핵 인용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에 대한 신변 체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진 하야를 할 경우는 파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뭐 전직 대통령 처우에 관한 거였고 일단 다 받아요. 근데 탄핵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그거야말로요. 둘 다 취할 수 없는 섞어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법률가로서의 어떤 논리의 아하. 정확성이 없어지는 네. 없는 그런 얘기가 돼요.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발언이 맞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요? 자, 정확히 짚어주시죠.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이 만약에 하야를 한다고 하더라도 헌재 심판은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대통령 하야는 정치적인 결단이잖아요. 정치적인 결단. 정치적인 결단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따라간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법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 문제인데 우리 헌법재판소 법에는 네.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네. 자, 우리 헌법재판소 보면은 탄핵 결정 전에 파면이 될 경우에는 기각이 됩니다. 파면이 되면은 기각이 돼버려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53조 2항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하야가 파면입니까? 이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면이냐 아니냐. 네. 결국은 헌재가 이거는 파면이 아니다. 파면과 하야는 관련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한번 이거는 나름대로 사례를 남겨야 할 내용이라 봐요. 아하. 또 사건의 초기가 아니고 지금은 헌재 심판이 거의 끝났잖아요. 네. 네. 끝났는데 이 끝나는 상황에서 결론을 보여야 할 타이밍에 네. 대통령이 하였다 그래서 자 그냥 다 틀고 집에 갑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건 맞는데 다만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하고 문재인 전 대표 얘기할 때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만약 하야하면은 다른 정치적인 결정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관련해가지고 네. 자신의 입장을 좀 명확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얘기는 대통령 하야는 하야대로 하고 네. 심판은 심판대로 하고 나면 또 그 뒤에는 어떻게 또 법을 적용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소 네.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논리적으로는 저 문재인 전 대표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이 실장님, 네. 예. 저는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말을 안 바꾼 것 같은데요. 어떤 지난번 네. 월간 중앙 인터뷰랑 맥락이 똑같습니다.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네. 자, 혁명의 주체는 뭐죠? 우리가 정치학에서 네. 교수님 계시지만 정치학에서 볼 때 혁명이란 건 정치인들은 혁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혁명을 하겠다 그러면 국민이나 민중이 주체가 돼야 혁명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번에 어저께 그 문재인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정치인들은 승복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한 3번 정도 제가 계속 듣는데 뭐냐면 네. 승복해야 됩니까? 이 기각이 되더라도 그러면 네. 뭐라고 하냐면 주어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승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승복할지 안 할지는 난 모르겠다. 네. 그런데 정치인들은 승복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탄핵을 끝으로 분열을 묶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서로 상반되는 얘기예요. 아하. 자, 정치인들은 승복해야 한다 워딩이 맞는 것 같지만 네. 사실 대통령 후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국민들도 승복해야 합니다. 네. 내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리더니까. 네. 그리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네. 국민들은 분열해서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네. 내가 리더로서 사실은 설득할 겁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네. 그런데 집요하게 지금 앵커가 묻는데 집요하게 대답을 정치인들은 승복한다. 이렇게 정치인을 집어넣었어요. 네. 그렇다면 그 발언, 혁명밖에 없다라는 발언과 네. 일맥상통한 거예요. 혁명밖에 없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도 네. 그 후에 해명을 요구했더니 네. 아니 나는 승복할 거지만 네. 국민들은 승복 안 할 수도 있다. 이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분리한다면 네. 리더로서는 자격이 없다. 네. 대통령 후보로서는 분리하지 말고 네. 대통령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이 말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조 변호사님 말씀 드릴게요. 당시 지난해 12월 16일 날 이게 월간 중앙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특히 신문들도 제목을 따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제목 달았는데 그 중앙일보 팀이 당시 녹음 파일을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정확한 워딩이 이거랍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적 상황이 올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녹음 파일을 일단 분석을 했고요. 자, 일단 이 상황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고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자진 사퇴하더라도 탄핵 절차를 계속돼야 된다고 하는 게 모호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모호한 게 아니라요. 이게 그 뭐 괴롭히려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가지고 막 혼돈스럽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소외 대상이 사라져도 심판의익이 있으면 판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아마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외 대상이 사라져도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건의 심리가 성숙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때까지 판례를 내오는 그런 성향으로 봤을 때 거의 변론이 종결이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하야하고 판면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면 또 탄핵 심판이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그걸 이어간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한 거지 이게 만약에 아이고 하야는 했지만 뭐 그래도 또 탄핵은 해야지 이러는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발언한 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 그렇다고 우리가 알아듣고요. 양론이 있는 건데 근데 문재인 대표가요. 여한 경우건 이게 계속돼야 된다 그러면요. 하야를 권하면 안 되죠. 그러면 대통령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헌법재판 그 결과를 당당하게 기다리시고 거기에 승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올바른 논법이지 하야는 하야대로 하라고 권하면서 이거 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게. 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또 궁금하네요. 저희가 요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실은 그 원래 직함은 총리입니다. 국무총리인데 지금 직함이 이제 총리 앞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걸로 지금 구설에 오르고 있네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 새겨진 시계, 기념시계를 제작해서 배포한 게 지금 언론 보도로 드러나서 바로 저 시계입니다. 지금 구설에 오르고 있다는데 이 얘기 저희가 짚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는 게 낫겠네요. 신지호 의원님, 네. 저 시계 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해왔고요. 국무총리들이 해왔는데 저 첫 번째, 저 국무총리 황교안으로 시계 제작한 건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 재고가 다 바닥이 났다 해가지고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찍은 새로운 시계를 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고 바닥난 건 그냥 국무총리 황교안 시계가 재고 바닥났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본인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권한대행이라는 걸 집어넣었다라는 건데 네. 저건 그 권한대행이라는 건 우리 헌정사의 어떤 불행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굳이 저걸 뭐 어떤 기념물에다가 네. 저걸 저렇게 박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아하. 하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사였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박 교수님. 네, 황교안 대행 아마 좋으시겠습니다. 드디어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까지도 만드시고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은 추위에도 양쪽으로 나눠져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신 분은 시계에다가 떡하니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시계까지 사서 주변에 나눠주고요. 아주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일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실장님. 기자들이 호칭을 할 때 총리실 출입 기자들이 총리님 그러면 안 돌아보는데 권한대행님 그러면 돌아보신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뭐 그렇다는 네네. 뭐 또 이야기가 있는데 네. 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규제개혁위에서 토론회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구설이 있죠. 아니 그걸 왜 또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규제개혁이 제대로 되면 뭐 보여주기식 해도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소방대원들 만나서 격려하는 것들. 네. 소방대원 힘들잖아요. 네. 격려해서 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네. 저는 그 결과가 좋다면은 그것도 좀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에 권한대행이라고 쓴다면 그 네. 시계 100년 후에 100년까지 안 바랍니다. 10년 후에 그 시계가 누구한테 가서 네. 이게 내 자랑스럽게 나 이게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이라는 시계가 있어 하고 네. 자랑스러워 할까요? 아. 그건 본인도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먼 네. 훗날 이 시계가 정말 네. 자신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네. 그런 저기가 될까, 네. 기념물이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스스로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고건 전 권한대행은 기념시계를 안 만들었고요. 권한대행 측 얘기가 지난해 12월 하순쯤부터 제작했대요.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그래서 이런 표현 쓰면 권한대행 측에서도 아니라고 하겠죠. 쉬쉬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개하지 않았으니까요. 2개월쯤 뒤에 드러난 건데
조 변호사님 시간을 많이 못 드릴 텐데 한 20초만 드릴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니 뭐 시기에 관련된 부분을 뭐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상 유지적 총리로 남으셔야 되는데 관련돼서 대통령의 권한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가 제작됐다는 기사를 보고 많은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선에 그러니까 나오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여전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뉴스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